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를 다룹니다. 제2권의 핵심 주제는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단순한 이국적 구경거리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타자의 공간을 빌려 인류의 기원은 어디인가, 언어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배우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독자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파라오 푸산미티코스 1세의 언어 실험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이루어진 이 실험은 기록된 역사 안에서 인류가 설계한 최초의 통제된 심리학적 실험으로 평가받습니다. 과연 그 실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헤로도토스가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4파트로 진행됩니다. 첫째, 서사 개요입니다. 제2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캄비세스의 이집트 원정과 푸산미티코스의 언어 실험, 그리고 나일강의 지리학을 살펴봅니다. 둘째, 정체성 경쟁입니다. 이집트, 프리기아, 그리스라는 세 문명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는 타이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고대 세계의 자의식 싸움을 분석합니다. 셋째, 다각적 평가입니다. 푸산미티코스의 실험을 인식론, 언어철학, 인류학이라는 세 가지 현대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봅니다. 넷째, 역사적 방법론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판단했는지 그의 탐구 방식 자체를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파트, 서사 개요입니다. 헤로도토스 역사 제2권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캄비세스의 원정이 어떻게 이집트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푸산미티코스의 실험과 나일강 지리 논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제1권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키루스의 죽음이 서술된 후 제2권은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캄비세스는 이오니아인과 아이올리스인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세습 노예로 간주하며 이들을 포함한 제국 내 여러 복속 민족을 징집하여 이집트 원정을 준비합니다. 이 군사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헤로도토스가 서사의 무게중심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에서 이집트 문명의 장구한 역사로 옮겨오기 위한 완벽한 서사적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향해 군대를 출발시키는 순간 헤로도토스의 카메라는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이야기가 바로 푸산미티코스 1세의 언어 실험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태어난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기원의 선취, 즉 우리가 먼저 존재했다는 주장은 문명적 권위와 신성성 그리고 문화적 패권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제26왕조의 파라오 푸산미티코스 1세는 왕위에 오른 후 이 절대적인 믿음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최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로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이 실로 전무후무했습니다. 푸산미티코스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2명을 선발하여 한 목동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격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단 한마디의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의 설계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외딴 오두막에 격리되었습니다. 목동의 역할은 오직 하나, 정해진 시간에 염소를 끌고 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처치 이외의 어떤 언어적 간섭도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실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언어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면 어떤 외부 자극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첫 단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어라면 이집트인이 가장 오래된 민족임이 증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논리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원전 7세기에 설계된 실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과학 철학 관점에서 보면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장기 관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춘 이 실험은 통제된 과학적 실험의 원형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목동은 극도로 절제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염소 젖을 먹이는 최소한의 처치만 했고 아이들의 의미 없는 옹알이 단계를 인내하며 관찰했습니다.
파라오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어떠한 언어적 간섭도 차단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장면을 짧게 서술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명의 어린 생명이 인간적 교감 없이, 언어 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지적 호기심이 두 아이의 삶 전체를 실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윤리적 관점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목동이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아이가 두 손을 뻗으며 그를 향해 한 단어를 발음했습니다. 베코스. 목동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이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발화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침내 파라오에게 보고했습니다. 푸산미티코스는 아이들을 직접 자신의 곁으로 불러 그 발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동원하여 베코스가 어느 민족의 언어에 속하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코스는 프리기아어로 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집트어가 아니었습니다. 실험 결과 앞에서 이집트인들이 선택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초라는 기존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프리기아인이 이집트인보다 더 오래된 민족이며 이집트인은 그 다음으로 오래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수천 년간 당연시해온 자신들의 우월성을 실험 하나로 포기한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것을 이집트 문명의 지적 개방성과 이성적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프리기아인이었을까요? 프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내륙 아나톨리아 지역에 존재했던 민족으로 그리스인들의 시각에서는 문명 세계의 변방에 위치한 이방인, 즉 바르바로이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이야기를 멤피스의 헤파이스토스 신전 제관들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요한 메타 서술을 덧붙입니다.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푸산미티코스가 여성들의 혀를 자른 뒤 아이들을 그들 곁에서 키우게 했다는 버전도 떠돌고 있었는데 헤로도토스는 이를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내에서 가장 기록과 역사에 능통하다고 알려진 헬리오폴리스와 테베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곳의 재관들로부터도 멤피스와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했음을 강조합니다. 세 곳의 재관들이 모두 동일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 그리고 헤로도토스가 이 사실을 독자에게 투명하게 밝혔다는 것. 이것이 헤로도토스가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닌 역사가로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파트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실험 이야기 직후 서사는 이집트의 지리로 이동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방문하는 그리스인들이 밟게 되는 나일 삼각주, 즉 하 이집트 지역이 수천 년에 걸칠 나일강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강이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헤로도토스는 나일강 계곡의 흑토를 분석하고 주변 지형을 관찰하며 초기 지질학적 동일과 정설에 입각한 합리적 추론을 전개합니다. 나일강의 흑토는 에티오피아의 붉은 토양과 다르며 나일강이 수천 년간 운반한 흙이 쌓여 삼각주를 만들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기원전 5세기의 지질학적 사고 실험을 전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것은 헤로도토스가 단순히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탐구자였음을 보여줍니다. 헤로도토스는 대담한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만약 나일강의 물줄기가 방향을 틀어 홍해 쪽으로 흐른다면 2만 년 이내에 그 바다를 흙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지질학적 추론입니다. 역으로 이것은 현재의 나일 삼각주도 그러한 장구한 시간에 걸쳐 나일강이 쌓아 올린 땅임을 의미합니다. 이 추론은 단순한 자연 관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의 철학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약 삼각주가 나일강이 비교적 최근에 쌓아 만든 새로운 땅이라면 이집트인들이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는 주장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2권 도입부에서 헤로도토스가 직접 다루는 논리적 긴장입니다. 이오니아인 일부는 나일 삼각주 지역만이 진정한 이집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 협소한 견해를 비판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이집트인들은 가장 최근에 생겨난 영토에 사는 민족이 되어 그들의 고대성 주장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집트 민족은 삼각주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내륙,
즉 상이집트에 존재해왔으며 삼각주가 점진적으로 퇴적되고 융기함에 따라 일부는 내륙에 남고 일부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여 영토를 확장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나이와 민족의 나이는 다르다. 이 구분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사유입니다. 두 번째 파트, 정체성 경쟁입니다. 푸산미티코스의 실험 서사에는 이집트, 프리기아, 그리고 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리스라는 세 민족 간의 복합적인 정체성 경쟁과 위계 형성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경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문명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 스스로도 그리스 신들의 이름과 종교적 관습의 대부분이 이집트에서 유래했다고 확언할 정도였습니다. 이웃한 그리스인들에게 이집트는 종교적 원형의 제공자이자 문명과 지혜의 고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집트가 자신들이 인류의 기원이라는 믿음을 오랫동안 견지해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푸산미티코스의 실험은 이 맹목적인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객관적 척도를 도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들의 절대적 우월성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대신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문명의 이성적 면모로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민족의 타이틀을 차지한 것이 위대한 이집트도 자부심 넘치는 그리스도 아닌 프리기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인식 안에서 프리기아인은 문명 세계의 외곽에 존재하는 바르바로이, 즉 야만인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바르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방인들의 언어가 동물들의 짖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언어는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그리스 독자들에게 강력한 철학적 일격을 가합니다. 인류 최초의 보편적 자연 언어가 바로 그 야만인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당대 그리스인들이 당연시하던 문화적 패권주의와 우월감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위계는 이렇게 뒤집힙니다. 프리기아, 이집트, 그리스. 문명의 위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던 민족이 기원의 위계에서는 가장 위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 다각적 평가입니다. 푸산미티코스의 언어 실험을 인식론, 현대 언어학, 그리고 인류학적 윤리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혁신적인 사유의 원형이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오류와 폭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철학과 인식론의 관점에서 이 실험을 분석해 보면 놀랍도록 체계적인 방법론이 드러납니다. 가설 설정의 측면에서 푸산미티코스는 언어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선언적 가설을 세웠습니다. 변인 통제의 측면에서 외부 언어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목동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격리된 오두막이라는 통제된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관찰과 기록의 측면에서 단기적 현상이 아닌 2년이라는 장기적 발달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의 측면에서 목동의 보고 후 파라오가 직접 확인하고 해당 단어의 어원을 추적 조사하는 귀납적 결론 도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기획은 신화나 신탁, 직관에 의존하던 고대의 지식 탐구 방식이 경험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주장을 단순히 전통이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적 조작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 진위를 판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실험은 실험적 사유의 탁월한 초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과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실험의 가설과 결론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놈 촘스키의 보편문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인지 기제를 타고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학적 기제가 발현되어 구체적인 언어로 형태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언어적 입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됩니다. 환경적 자극 없이는 언어가 자연 발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내뱉은 베코스는 무엇이었을까요? 현대 언어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매일 젖을 주러 오던 목동 곁에 있던 염소들의 울음소리, BAA 혹은 BEK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한 의성어였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언어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자의적 기호체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혈통적 기원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실험의 설계는 뛰어났지만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실험의 가장 불편한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정서적 교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두 명의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것. 현대적 기준에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동학대이자 비윤리적 인체 실험입니다. 역사는 푸산미티코스의 실험이 후대 권력자들에게 원형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13세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아담과 이브가 쓰던 태초의 언어를 찾기 위해 유사한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들을 씻기고 먹이되 절대 말을 걸거나 어르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수사 살림베네의 기록에 따르면 아이들은 언어를 말하기는커녕 인간적인 교감의 부재로 인해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이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적 교감 없이는 발화할 수 없는 사회성의 산물이라는 것. 인간은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 푸산미티코스의 실험은 진리 탐구를 향한 지적 호기심이 인간 생명에 대한 윤리를 압도했을 때 발생하는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마지막 파트, 역사적 방법론입니다. 푸산미티코스의 언어 실험을 다루는 방식에서 헤로도토스 고유의 역사 서술 방법론, 이른바 히스토리의 탐구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판단하고 독자에게 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탐구는 크게 세 가지 인식론적 축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아우톱시아, 즉 직접 관찰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엘레판티네 지역까지 직접 여행했으며 나일 삼각주의 지질학적 특성, 악어와 하마 등의 생태를 자신이 두 눈으로 확인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둘째, 아코에, 즉 청취입니다. 과거의 역사나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원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푸산미티코스의 언어 실험 이야기가 바로 이 범주입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단 하나의 정보원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멤피스, 헬리오폴리스, 테베 세 곳의 재관들을 교차 인터뷰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놈의, 즉 이성적 추론입니다. 관찰과 청취가 충돌하거나 전승된 이야기가 현실과 모순될 때 그는 합리적 논리를 가동합니다. 나일강이 수원이 오케아노스 강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을 시인이 지어낸 허구라며 일축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종교적 침묵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신들에 관한 깊은 논에는 기록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신들에 관한 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무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탐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인식론적으로 획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그가 서술하는 인간계의 물리적 사실들은 더욱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푸산미티코스의 실험이 고대 지성사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지성계의 핵심 화두는 자연대 관습이었습니다. 모든 현상의 원인이 생물학적이고 우주적인 자연에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 합의와 전통에 의한 관습에 있는가를 묻는 소피스트들과 자연철학자들의 논쟁이었습니다. 푸산미티코스의 실험은 이 논쟁의 한복판에 위치합니다. 언어를 선천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 가정했다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언어를 인간의 본질적인 자연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헤로도토스의 텍스트 전체는 각기 다른 민족이 저마다 고유하고 절대적인 관습을 지니고 있음을 방대하게 증명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핀다로스의 말처럼 관습이 만물의 왕이다. 헤로도토스는 이 격언을 타자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푸산미티코스의 실험은 결국 두 가지 거대한 물음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언어는 타고나는가, 배우는가? 그리고 문명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헤로도토스는 이 물음들의 단정적인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들이 스스로 사유하게 만드는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헤로도토스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헤로도토스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 그 중에서도 푸산미티코스의 언어 실험과 고대 지중해 세계의 정체성 담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원전 7세기의 파라오가 설계한 실험 하나가 인식론, 언어철학, 윤리학, 그리고 문명론에 이르는 폭넓은 질문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2권의 또 다른 핵심 주제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박 겉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